책은 읽고 싶은데 선뜻 시작하기는 힘든 현실. 하지만 듣다 보면 읽고 싶어지고 어느덧 차곡차곡 쌓이는 나의 책 이야기들. 작은 독서 습관 하나로 완전히 변화하는 나의 하루. 독서클럽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준비한 알찬 코너죠. 이 더질라 2023년 프로젝트, 이 캘리포니아 교민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 책을 네. 읽을 그날까지 이 독서클럽 프로젝트, 이 지난주에 사실 방송이 된 뒤에 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네. 이 코스모스 책 이름을 잘 몰라서 음. 한번 다시 알려달라. 음. 혹은 또 정말 너무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패널분, 이 조성주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그 북클럽 안에서 또 다른 패널분이 오늘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할 텐데요. 이분도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네. 이 저희들이 한번 이전에 스튜디오에 모신 적이 있지만 오늘 또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네.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워낙 같아요. 멀리 계셔가지고 맞아요.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오실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독서 모임 북클럽 나란에서 활동 중인 황재동이라고 합니다. 철학을 전공했고 현재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문학과 우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철학적인 사고와 사랑을 찾고자 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또 영영한 그런 목소리네요.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오늘 다룰 책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사실 무슨 내용일지 상상이 좀 잘 안 가는데요. 이 영어 제목은 그러면 뭐 Angry Grape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나요? 네, 좀 그렇죠. 너무 이상한 제목이에요. 저자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아니었고 고전 문학으로 불리는 작품이 아니라면 절대 집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희한한 제목인데요. 제목에 대한 저의 해석은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고 싶고요. 일단은 간단한 저자의 소개와 줄거리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존 스타인백은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고요. 분노의 포도로 1940년 플리처 문학 수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1962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은 그러한 마스터피스입니다. 네. 퓰리처 수상을 하고 그 뒤에 노벨 문학상까지 엄청난 작품이네요. 그 저자면서.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은 과연 어떨까요? 네, 간단히 줄거리 요약을 드리자면요. 주인공 톰 조드는 이제 막 감옥에서 출소해서 그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시골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목회를 그만두신 예전 고향 목사님이신 짐 케이시를 만나서 1+1으로 이제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도착한 고향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옆 마을에 있는 삼촌 댁까지 가게 되어 드디어 부모 형제와 상봉을 하게 돼요. 네. 들어본 상황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이제 트랙터 기계 발전으로 소작농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거기에 자연재해인 모래폭풍까지 인해서 농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까지 은행으로 넘어가는 대규모의 사태를 겪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본가들은 그들의 터전을 빼앗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갈 곳을 잃은 많은 동네 분들이 이제 서부로 이주를 하면서 서부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전 재산을 중고 트럭을 구해서 중고 트럭에 다 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10명의 대가족인 조드 일가는 캘리포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로 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주 과정이 아주 고되고 처참했어요. 네, 이주 과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고난 속에서 돌아가시고 임신 중이었던 여동생은 사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난민촌 같은 데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수구에 들어가서 거지처럼 살게 되기도 하는데요.
희망을 찾아온 캘리포니아는 그들에게는 지옥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중부에서 대규모 난민들이 이동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과부하가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낮은 시급으로 살아가야 됐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자본가들도 노동자들을 잘 챙겨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또 부패한 관료들까지, 경찰들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아주 나락으로 밀어넣기에 바빴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러한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네. 이야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처했던 비참한 상황을 잘 표현하는 그런 몇 가지 상황 설명을 좀 추가하자면요. 네.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이제 시장가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수확된 감자에 가솔린을 뿌려서 불태워버려요. 바로 옆에는 굶어 죽는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보다는 자신의 두둑한 돈주머니가 중요할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씬에서는 이제 아이를 사산한 여동생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청년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이고야. 혹시 유리님께서는 상상이 가시나요? 젊은 여자가 생판 모르는 네. 성인 남성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상황이요. 오, 뭐 소름 돋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예, 조드 일가뿐만이 아니라 이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겪은 그런 이야기란 말이잖아요. 이런 그 처참한 비극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건 좀. 아니, 제동 씨는 무엇을 느끼셨길래 오늘 이 책을 소개하시게 되셨어요? 네, 아주 비극이긴 하지만요. 네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데에는 저희의 선조들의 고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한국인의 한 또한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희망은 결국 어떻게 꽃피우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했고요. 분노의 포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희망이 내팽겨쳐지고 고통스럽지만 항상 가족이 함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 내용에서도 이제 가득 찬 차 2대를 이용해서 조드 일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차 2대 중에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추게 돼요. 네. 조드 일가의 큰 아들 둘이 진두지휘해서 이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들은 차 한 대가 고장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족을 둘로 나눠서 일부는 먼저 도착해서 정착을 하고 나머지 차는 어떻게든 수리를 해서 따라오자라는 이제 계획을 내는데요. 네네. 그러다가 조용히 계시는 어머니가 그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가족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네.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네. 소름.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난무한데, 네. 단 하나 안정적인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하십니다. 네. 이게 사실 나눠서 이동하는 게 좀 더 효율만 보자면 이게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진짜 어머니 말씀대로 이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은 또 틀어지고 또 가족은 분리될지도 모르는 그런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에 정말 문제가 당장은 잘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적어도 가족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맞아요. 라는 네. 어떤 교훈. 네, 듣다 보니까 뭐 저는 겪지는 않았지만 한국 전쟁이 떠오르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 한 명이라도 더 남아하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시키신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 그로써 또 이 분단의 아픔을 갖게 되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네. 어쩌면 가족은 포도송이 같은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줄기를 가지고 영양분을 나누는 그런 풍성한 포도송이로 자라지만, 네. 포도알 하나 뚝 떨어져서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속에서도 10명의 이제 대가족인 조드 일가도 하나의 포도송이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이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한 작은 공동체들이 송이송이 자라는 그러한 포도밭을 상상하게 되었는데요. 네. 따스한 햇살과 통통한 포도알들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소설 속의 포도밭은 알갱이들이 떨어져 있고 터져 있고 상처가 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비극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분노의 포도의 영어 원제는 The Grapes of Wrath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wrath는 분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진노에 가까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신이 진노하셨다 이럴 때 하는 그 진노요. 진노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건가? 어느 그렇죠? 정도 이렇게 진정 무게감이 있네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네. 화죠. 근데 뭐 아까 앵그리 그레이프스라면서요. 맞아요. 이야기. 앵그리 버드도 아니고. 이게 네. 스토리를 이렇게 좀 또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이해가 또 되고 제목이 좀 처음처럼 좀 너무 이상하다고만 생각이 되진 않네요. 맞아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이 자연과 더불어서 이 흙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 땀방울을 흘리는 이 농장일을 하던 이 중부의 대규모 이 소작농들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이 황폐해지는 이런 리얼리즘이 좀 뭔가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네, 이게 아주 진노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단위로서 이 포도송이는 진짜 문학적이고 진짜 적절한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뭐 가족뿐만이 아니고요. 친척보다 가깝다는 이웃 사촌들과도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헤쳐나가는 모습이 놀랍기도 한데 맞아요. 이 나눌 게 없어 보이는데도 어찌저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모습은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점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들 직접적인 이민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이민 과정이, 누구는 이민 과정이 남들보다 조금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자라온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이주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민자로서 미국을 살아오면서 미국인들이 뭘 알겠어.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그들은 나와 공감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라오긴 했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들도 이해하겠구나. 뭐 국적을 넘는 변화는 아닐지라도 다들 새로운 환경에 떠밀려서 고난을 겪어보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이해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좀 반성이 되네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더 많은 사람들, 우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도 이렇게 연결되는 친밀감이 드네요. 그럼 이 책을 또 추천하시는 또 다른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네,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나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읽어야지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설이 배경이 된 여러 역사적 사실들과 현재 2023년에 우리의 현재와 되게 유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1930년도에 기후재앙이었던 더스트볼, 모래 폭풍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겪었던 코비드-19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929년에 시작됐던 미국의 대공황 그리고 현재 대공황에 계속 비교되는 현재 경제 침체 현상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1870년대부터 이제 1930년대까지 계속 이제 기계화를 통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업과 생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저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는 걱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이제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의 포도를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나의 어떤 고난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 사태, 뭐 경제 침체, 산업의 시대적 변화까지 이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분노의 포도 정말 비슷한 게 많네요.
네, 저희가 이 과거나 이 소설의 이야기를 레슨 삼아서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많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저의 인생 소설이 된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아주 경제 이론을 아주 사실적으로 문학적으로 담아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제 이론을 말씀해 주시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이 뭔가 공급으로 시급이 낮아졌다는 것과 그리고 감자 가격을 올리려고 이렇게 공급을 줄이려고 태워버렸다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경제학의 기초적인 아이디어인 수요와 공급과 마켓에 관한 그런 설명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미시경제 이론이었고요.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존 스타인백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도 아주 교양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 마르크스요. 그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 마르크스요. 네, 맞습니다. 공산당 선언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가이자 경제 이론가인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하면 빨갱이, 북한 이런 토픽들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하나로 이야기가 되면서 특히 경제학 부분에서는 아직도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인 공산당 선언에서는 우리가 빨갱이가 되어보자, 북조선으로 가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발생 과정과 그리고 자본주의의 착취의 본질,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모순들, 그리고 불가피성에 대한 이러한 학술적인 비판을 담고 있는 철학 서적이었고요. 분노의 포도에서는 특히나 마르크스의 4가지 소외, Four Types of Alienation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론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상품으로부터 노동자를 소외시킨다. 그리고 노동 자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네. 그리고 남들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그로써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발생시킨다라는 우려를 했어요. 혹시 이한님께서는 요즘 MZ세대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네. 사실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뭔가 노력하려는 자세가 좀 덜하죠. 그리고 이게 기회가 되면 이 뭔가 좀 일이나 이런 것보다 은퇴를 빨리 하고 파이어족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코인이나 재테크를 하는 파이어족 또 직장 문화에 이렇게 녹아들지 않고 이 바깥으로 좀 뭔가 드는 그런 문제점인 좀 시점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한 이 MZ세대들의 성향들이 단순히 요즘 젊은이들은 배가 불러서 글러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게 단순한 세대의 차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성숙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영향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이제 상품으로서의 소외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자신이 수확한 감자의 소유권이 노동자들이 아닌 자본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요. 낮은 노동 수익률로 인해서 자신이 수확한 감자를 사 먹을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소설 속에서 잘 표현됐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산업화가 생산 과정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기 어려워진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과 상품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설 속에서 혹은 우리 현대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감자를 심는지 고구마를 심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시킨 노동만 하다 보면 네. 결국에는 노동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어느새 내 몸이 아니라 그냥 윗분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처럼 될 거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노의 포도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샌가부터는 트랙터 운전자들이 땅에 대한 이해도 없고 농작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운전만 하고 그냥 시킨 일만 하는 그러한 형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잃게 되기도 하고 이기적인 행동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시킨 일만 하다가 조용히 퇴근할래. 뭐 회사 사람들이랑 굳이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시킨 일만 하다 빨리 갈래라는 감정들이 발생하는 거죠. 요즘 MZ 세대들은 회식도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MZ세대 포함이 되기는 해가지고 네.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네, 분노의 포도에서도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모습도 보이지만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숨어 사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큰 포인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금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까지도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갖지 못하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까먹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 한국이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더 마르크스의 이론이 놀라웠던 이유는 이러한 소외감이 이제 서민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류 계층의 자본가들한테도 발생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노의 포도에서도 땅을 압수하러 나오는 은행가들이 있어요. 이제 화이트 컬러 이제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분들도 이제 소작농들을 쫓아내면서 눈에서는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들 또한 자기 계층 안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이제 노동자들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제 그들도 이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서민들이나 중상층이나 그리고 더 상류 계층까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아니 그분들도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뭔가 스토리가 좀 슬픈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찰적인 그런 개념들이 다 있어서 굉장히 꼭 읽어보고 싶은 도서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이 분노의 포도가 그래도 이게 꽤 양이 되지 않나요? 네, 한국 책으로는 이제 2권으로 나눠져서 출판이 됐고요. 네. 영어 책으로는 조금 두께가 있긴 하지만 뭐 벽돌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껍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코스모스보다는 좀 얇은가 보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사실 독서를 하고 그렇게 책을 읽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책 한 권을 읽으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 황재동님은 분노의 포도를 한 어느 정도에 다 읽으셨어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5시간 이상은 걸렸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책을 읽는다는 게 뭐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아이폰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앱의 총 시간을 측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있죠. 일주일 동안 뭐 본인이 유튜브를 몇 시간 동안 시청했는지 이런 네. 통계가 나오는데 네. 가끔 이 데이터를 보면은 깜짝 놀라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조금밖에 안 봤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동안 막 10시간 넘게 유튜브를 봤다 이런 통계를 보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시간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 소요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집중해서 책을 읽는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카롭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이 뇌가 막 활성화가 되고 막 인지 쪽이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려면요.
시를 읽으면은 된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으면 우리 뇌도 이렇게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쵸. 예,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인지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게 우리 생활에 너무 필요한데 뭐 책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핑계는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밝으면서 저희들이 좀 책을 다시 한번 가깝게 하면서 우리가 이 독서 클럽을 통해서 말이죠. 맞아요. 책을 좀 가깝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혹시 또 특집 같은 걸로 이렇게 책을 처음 어떻게 요즘에 습관이잖아요. 책 읽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책을 한번 잡으면은 그냥 쭉 읽기는 하는데 네. 분노의 포도 양의 어떤 그 책을 5시간 만에 읽으신다는 건 정말 얼마나 독서를 많이 하시는지 알겠네요, 우리 황재덕님. 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떠셨나요? 네, 조금 떨리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좀 어느 정도 괴리감도 있고 그러긴 했는데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이 황재동님에게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이 분노의 포도가 인생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책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독서클럽 함께 했잖아요. 네, 이 북클럽 나란이라는 음. 곳에서 지금 황재동님께서 오늘의 책은 분노의 포도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네, 뭐 이 분노의 포도를 벌써 읽으신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고 아니면 또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또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맞아요. 주말에 그죠? 하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서점에 가서 사셔도 되고 그냥 집에서 뭐 앱 같은 거 맞아요. 그렇게 보는 데가 있죠. 네, 예.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네.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달라. 왜냐하면 요즘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보시니까 음.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지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북클럽 나란에서 또 한번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예. 자, 오늘 이 온라인 독서클럽, 북클럽 나란에서 활동 중인 황재동 님과 함께 분노의 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역시 책은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 얼른 읽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건 저 그러게요.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가족애와 맞아요. 어떤 공동체 의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거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